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우진의 대표 변호사이자 또 현대종교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그 이단 소송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단 소송에 관해서 좀 엑기스 같은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단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는 서로 들리지 않지만 좀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소송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사건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현대종교에서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이 소송을 담당해 왔을 때 가장 많이 문제됐던 사건은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상으로는 이제 고소를 통해서 이제 사건이 제기가 되고요. 민사는 민사상 소재기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형사로 이제 고소를 한 후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민사로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같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올려진 글에 대해서 이제 그 글을 삭제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글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해당 글을 언제까지 지워달라는 식의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현대종교와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아마 다루는 사건의 한 80% 정도는 이제 연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대화의 이제 주된 내용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입니다. 그 전제로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종교의 자유, 특히 타종교 비판의 자유, 또 내가 가진 이 종교를 홍보하거나 전도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사석에서 여러 사람들과 자유롭게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이단 단체에 관한 비판 행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그렇게 여러 분들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인터넷 등 어떤 SNS라든지 이제 인터넷상으로 올린 글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가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해당 단체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잘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충분히 대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과 명예가 이제 침해되는 결과,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연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내가 이 올린 글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집에서 나 혼자만 일기장에 아무리 열심히 글을 쓴다 하더라도 절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글의 내용이 어떠하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특정성이라는 것은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글의 내용을 봤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 글을 본 당사자 본인만 이게 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당되는 단체만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또는 그 단체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저하시킬 만한,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떨어뜨릴 만한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조금 다른데요.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거나 아니면 게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주된 주제로 가져온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어느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것은 없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좀 어려운 법률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다 열거하신다 하더라도 보통은 그냥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요건을 든 것처럼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에 적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나 아니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70조에서 조금 더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PPT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1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아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조금 다른 면이 사람을 비방하려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명예훼손하는 경우보다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크다는 의미에서 좀 더 처벌을 엄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표현한다면 공소기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 사이버 명예훼손이고요. 이러한 점들을 잘 주의하셔서 이단 단체에 대해 좀 반사적인 행위라든지 잘못된 교리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을 텐데 잘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비판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실을 적시하셔서 의견을 진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